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는데 네. 어떠세요? 저도 마스크를 워낙에 2년 넘게 계속 착용을 맞아요. 했잖아요. 특히 대중교통 탈 때는 항상 누가 될까봐 그렇죠. 이게 꼭 착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돌아다녀 봤더니요. 길에서는 그래도 날씨도 좋고 하니까 마스크를 벗은 채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고 아직까지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잠시 후 이 이야기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오늘의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2년 5개월 만에 지하철, 버스 노마스크.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심판 본격 시작. 코인 범죄 고도화, 소비자 보호는 언제?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2년 5개월 만에 지하철, 버스, 노 마스크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기다리셨던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드디어 벗는다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오늘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사실 오늘부터 3월 20일부터 그쵸, 사실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는 다 마스크를 벗으셔도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길거리에서 벗어도 된다,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사실 올 1월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다니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착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제 오늘부로 마스크는 실내든 실외든 대중교통이든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스크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무려 70%의 응답자가요. 실내에서는 계속 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보면 이 직원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그냥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워낙에 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은 거의 태어나서부터 마스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오히려 외출할 때는 그게 마치 해선 안 되는 행동으로 아는 아이들도 주변에 맞아요.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거의 해제가 됐다는 거. 정확하게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실 때 마스크 안 쓰셔도 되고요. 마트.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역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출퇴근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맞아요. 예, 뭐 버스든 지하철이든. 그때는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쓰실 것을 좀 강력하게 권유드린다. 이게 전염병 같은 게 또 환절기에 뭐 감기라도 걸릴 가능성이 또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마스크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의료기관들, 약국도 그렇죠.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은 예외입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부 공간을 빼고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님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사실 감기를 되게 잘 걸리는 체질이에요. 네. 환절기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호흡기 막 이렇게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바로 또 안 쓰는 것도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좀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주변 분들이 또 다 쓰고 다니시기도 해서 일단 앞으로는 일단은 착용을 하되 좀 넓은 개방감 있는 공간에서는 좀 덜 착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양 저도 변호사님은. 그래요. 네. 사실은 뭐 실외에서도 사실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고 해제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데도 바깥에 다닐 때 왠지 마스크를 쓰는 게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딱 코로나 베이비여가지고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마스크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나갈 때 좀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같이 쓰게 되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만 쓰고 또 엄마는 안 쓰기도 맞아요. 좀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요. 이상해서 예.
같이 좀 쓰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한때는 정말 매일매일 아침에서 뉴스에서 이제 확인하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약간 잊고 사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걸 뭐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로 뿌리는 것은 중단되지 꽤 됐는데 그래도 네. 매일매일 집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오늘 자정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3,930명입니다. 물론 적은 숫자라고 하긴 네. 어렵지만 과거에 막 몇만 그렇죠. 명씩 나오던 때와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체감이 되는 것 같고요. 줄어들었다는 게 예전에는 코로나 검사하기 위한 줄도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섰고 저도 막 몇 차례씩 받아봤기 때문에 와 그것도 하루 종일 걸리는구나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풍경은 더 이상 보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또 해외 유입 인원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집계된 이 확진자 중에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는 14명에 불과했고요. 일단 누적 사망자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치명률로 환산을 해서 집계를 내보면 누적 치명률은 0.11%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예전과 비교해서 보자면 뭐 3,000명대다 그러면 정말 많이 줄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남은 방역 조치들은 그러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게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네. 그래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부터 오늘까지는 3년이 넘었고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건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는 2년 5개월이 지난 건데 일단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보면요. 일단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건 그건 필요하다. 다만 지금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대로 의료기관들, 병원이나 요양시설, 약국 이런 폐쇄형 약국 같은 경우 합쳐서 거기서는 최소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중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병약하신 분들 또 실제로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오가고 또 묵고 계시는 그런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를 해제하다 보면은 정말 다른 질병의 감염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기조를 아마 당분간은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뭔가 과거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체감하는 거는 해외로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네. 좀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해외 단체 여행이 이제 늘게 되면서 지난달 오락 문화 물가가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네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이가 생기고 극장을 못 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맞아요. 예, 극장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영화 한 편 볼까 했는데 그런 일상을 누리기가 이제 맞아요.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오늘 이 관련 뉴스를 준비하면서 극장 그 비용을 듣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안 가지 너무 예, 저희 때는 한 8, 9천 원 그리고 저도 할인 받으면 8,000원, 막 5천 7,000원. 원 막 조조 할인은 더 싸게도 보고 이랬는데 지금 조금 규모 있는 뭐 아이맥스다 이러면 2만 뭐 몇천 원이 훌쩍 넘어가고요. 그리고 10,000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극장 그 비용도 상당히 높구나.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미술관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한 뭐 2만 원대 이상으로 해서 한 가족이 한 4분이 같이 보러 간다. 아이들인 걸 감안하더라도 한 돈 10만 원은 훌쩍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통계청에서 오락 문화 물가 지수를 따로 내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봤더니요. 1년 전보다 4.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으로 하면은 더 많이 올랐다고 그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상승 폭을 볼 때 2008년도에 4.6% 오른 게 정말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정말 최대 폭으로 오락 문화 물가가 오른 겁니다. 아마 이 이유는 코로나 때는 문화생활을 가급적 자제하시잖아요. 극장도 아예 뭐 폐쇄되기도 했었고, 뭐 미술관, 공연장, 공연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지기도 했고, 뭐 문화예술인들도 이게 생계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게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게 워낙 억눌려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좀 활발하게 다시 생기를 찾으면서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또 지금 짚어주셨던 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 해외여행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이 물가 상승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2월달 집계했을 때 단체 여행비가 그 전에와 비교했을 때 거의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9.3% 늘었고요. 지금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을 선호했잖아요. 그렇죠. 뭐 부산, 제주도 신혼여행도 이제 국내로 갔는데 그렇죠. 이제는 외국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오히려 국내 여행지들은 좀 울상을 짓고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 해외 여행지는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올랐냐면 OTT 서비스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 자체도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가 3.1% 올라서 뭔가 즐기고 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여가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새 이제 OTT 하나씩들 뭐 이렇게 구독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비용도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법적인 분쟁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2020년 이 광복절 집회 때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 학교가 내린 정학 처분이 최종 취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제주도의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때 아마 한 고등학생이었던 네.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면 이게 재판 중에서 너 이미 학교 졸업했는데 왜 이걸 다투냐? 정학 처분을 왜 취소해달라고 그래? 앞으로 뭐 생활기록부 이런 건 대학도 다 들어갔고 아무 소용 없는데 라고 했는데 재판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학생이 제주도에 있는데 그때 코로나가 엄청 심하니까 다 집에서 수업을 하는 원격 수업을 하는 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짐을 싸서 본인이 실제로 본가가 있는 서울 종로구에서 수업도 듣고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집에만 있기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뭐 외출 금지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본인 어머니랑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우연히 겹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그 집회가 불법 집회였어요. 그날 네. 했던 집회는. 그런데 방역법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가 인근에서 열렸던 거예요. 네. 근데 그 학생은 집회에 참가했던 건 아니고 다만 인근 식당을 이용했던 건 맞고 그런데 학교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는 이제 등교 수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 학교가. 그때 학생들한테 전체 다 물은 거예요. 뭐 감염병 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 들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학생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그 추적 조사를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보건당국으로부터. 인근에 가신 적 있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예, 보건당국에서 전화 받았대. 그런데 이 무슨 보수 집회, 정강훈 목사 집회 그 인근에 있었대. 근데 아니라고 했대. 학교에서 알아챈 겁니다. 추궁했어요. 네. 그랬더니 간 건 맞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되겠다. 정학. 이틀. 뭐 아주 긴 정학은 아니긴 네. 했지만 뭔가 처분을 받은 그렇죠. 거예요. 이 학생으로선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었어요. 이 처분을 좀 취소해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길어진 거. 이게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3년이 그러게요. 지났어요. 그러니까 너 졸업했는데 이걸 왜 다퉈? 법원은 생활기록부라는 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혹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준영구적으로 기록 보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다툴 실익은 있다. 그런데 이걸 거짓말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연히 동선이 겹쳤지만 그런 방역법을 위반하는 곳에 갔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한 건 거짓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어떤 장소에 있었던 건 맞지만 이게 어떤 감염법상 봤을 때 과학적으로 추적을 해봤을 때 공기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비말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감염도가 높다라고 보여지지도 않았다. 위험도가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한 부분으로 정학 처분 이렇게 내린 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해서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네, 1심, 2심, 3심 모두 징계 취소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요. 이 반면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시기에 이 근무 시간에 소방서 차고에서 회식을 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이 소방관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라는 또 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소방관 분들인데요. 야간 근무를 하던 때였어요. 이것도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5월 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자들 고생 엄청 많으시죠. 그렇죠. 소방관 분들. 그래서 소방 그 서의 간부가 삼겹살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간 근무하는 소방관들, 내 부하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다라고 해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일단 일종의 회식을 한 건데 네. 그 당시가 어떤 때였냐? 코로나가 엄청 창궐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코로나만 창궐했던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복무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 이를테면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 꼭 정시에 출근을 하라고 할지 자리를 지키라고 한달지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소방 공무원들에게 어떤 지침이 있었냐.
회식하지 말라, 방역수칙 엄격하게 지켜라, 이런 지침이 내려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들이 좀 억울하다. 이거는 소방관 이 사무 공간에서 먹은 거라서 이거 회식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좀 모르겠다. 근무자들이 같이 먹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업무를 소홀하거나 한 것도 아니다. 이게 식사 중에 이렇게 어디서 119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또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역이 다 남아있고. 네.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에서. 그런데 이것도 견책이란 건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심할설 쓰고 끝나는 건데 이것도 너무 과중하다라고 이 행정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이 소방관분들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대단히 많이 좀 유행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고 공무원 복무 지침상 아니 회식하지 말라고 했고 했던 부분, 그리고 그때 회식 자리에 참여한 소방관들이 17명이에요.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견책이란 처분 자체는 그렇게 과중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아니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혹시 회식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한 거는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몇 명 이상 모이는 것 자체도 사실 불가한 상황이었고 뭐 카페도 아예 착석 금지 되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 17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회식을 하다 보니까 징계가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도 좀 볼게요.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생활지원센터에 입소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일단 격리돼서 뭐 있는데 위중증 환자라거나 하면은 따로 국가에서 실제로, 왜냐하면 자가 검진 같은 걸 전혀 잘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편찮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건 강제적인 겁니다. 본인이 원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생체 징후, 그러니까 뭐 열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어떤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호흡기와 관련한 곤란함은 없는지를 의료진이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최소 2회 유선으로라도 체크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연락을 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위중증 상태가 악화되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가족들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러게요. 일단 우리가 입소 기간 하루는 전화가 오더라, 유선상으로 2번이. 나머지는 전화가 2회 이상 통화한 날은 없었다. 제대로 봐줘야지 우리가 믿고 이런 입소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냐. 이건 정부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네. 적지 않은 금액이 인용이 됐습니다. 1억 70만 원. 이 아마 돌아가신 분에게는 배우자랑 세 자제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줘야 된다라고 받고 네. 재판부는 이렇게 입소를 강제했으면서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글쎄요, 참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만 아니었다면 뭐 이런저런 일도 사실 없었을 텐데라는 뭐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뭐 지인들과도 굉장히 자주자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온전한 일상으로의 이제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제는 정말 코로나를 안 걸린 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 번 정도는 다 뭐 2번, 3번 걸린 분들도 많아서 일상의 하나의 좀 뭐랄까요? 이게 좀 흔한 감기나 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대단히 예전만큼 엄중하게 다가오진 않는 질병이 된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자주 걸리시는 분들도 있곤 해도. 근데 그 후유증도 주변에 보면 상당히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고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의 기본적인 일상, 과거보다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조금씩 좀 억눌려왔던 게 많이 이제 좀 외부로 나오면서 여행들도 많이 가시고 또 요즘 봄 날씨라서 외출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에서도 아주 밀집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써줄 것, 그리고 특히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마스크가 의무 착용인 만큼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를 끝내는데 마침표가 찍히진 않았구나 아쉽지만 좀만 견디면 이제 그 끝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19년 말, 2020년 초에 이제 사실은 처음 이렇게 뉴스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가 해제가 되니까 뭔가 심적으로는 굉장히 큰 일상의 회복으로 다가선 느낌이고,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코로나를 잊고 지낼 그런 시기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2년 5개월 만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노마스크로 다닐 수 있다라는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심판 본격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50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네요.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현직 장관 탄핵 심판이 된 전례가 좀 찾기 어렵기도 하고,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면 일단 직무는 정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직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이제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당히 기일이 좀 잡히고 있지 않다가 바로 4월 4일 첫 준비기일을 예정했습니다. 준비기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아주 본격화한 재판 절차로 들어가기 이전에 쟁점을 좀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 등등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기일을 별도로 잡는 건데, 그 첫 발짝을 뗐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지금 헌법재판관은 9명이 있는데 준비기일에는 3명의 이른바 수명법관, 그 업무를 이제 위임받은 법관 3명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일단 소추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의결된 건 국회에서 의결이 된 거잖아요. 본회의에서 이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탄핵 대상으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비유하자면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국회가 되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주된 공판검사 역할을 맡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건과 관련한 변호인 선임 절차를 마쳤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이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장관이라서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논란의 여진 많았지만, 한번 그 첫 준비기일이 열리게 된 만큼 그 경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명의 재판관은 이종석,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으로 정해졌고, 주심 재판관은 이종석 재판관입니다. 아마 첫 준비기일이 맞춰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구체적인 변론 기일이 별도로 잡히게 될 것 같은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는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요, 7명 이상이 출석해서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이 됩니다. 네. 6명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전체 9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일단 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가결 여부, 그리고 이 중간 과정에서의 법적인 쟁점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의 법적인 쟁점은 또 뭘지 궁금한데요. 뭘까요? 일단 국회 측, 그리고 특히 이 탄핵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했던 민주당과 정의당 측의 입장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하나의 큰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이태원 참사 전, 그리고 그 사고를 수습하던 당시, 그리고 그 후로 시간적 순서를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일단 그 전에 이런 행사가 열릴 때
안전 의무를 다 했느냐 과연 이런 부분부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안전대책의 수립 주체입니다. 최종 책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부터 그 직책의 이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법률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태 수습을 할 때도 이상민 장관이 사실 이게 야밤에 다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장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갔느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출석했을 때 왜 빨리 현장에 가지 않았느냐, 왜 기사가 오기를 기다렸느냐,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이상민 장관이 그럼 내가 뭐 놀았습니까? 이렇게 반발을 해서 또 기사화되고 좀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고 수습 과정 자체에 어떤 만전을 다 다했는가 그리고 중수본을 바로 즉각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공무원의 어떤 품위 유지 의무 그리고 헌법상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게 또 야당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나라고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았겠냐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탄핵 심판의 하나의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짚어봐야 될 또 두 사람이 있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하고요.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첫 재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혐의를 둘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이 검찰이 물론 수사를 잘 해서 기소까지 했겠지만 재판부가 이 첫 기일에 많은 부분을 검찰한테 지적을 해요. 네. 공소장에 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바로 뭐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방송사가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받은 거예요. 지금 보고는 제때 받았고 그러면서 뭐 시간을 이렇게 불에 비춰서 어두운 때였으니까 뭐 보는 장면까지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거거든요. 시간을 위조해서 네. 상부 보고를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적용 법조를 적었어야 되는데 재판부가 봤더니 그렇게 적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기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다 좀 지적을 당했다는 겁니다. 네. 또 재판부가 이게 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가장 주된 혐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안전관리 이런 의무, 어떤 이런 재난을 막아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하게 됐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되는데 일단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 지금 용산구청장이죠. 아직 직위 해제되진 않았으니까 둘 다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뭐 잘못한 게 있을지언정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재판부도 검찰에게 이 인과관계 여부 또 과실치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하나를 좀 더 좀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해서 아마 이 부분 사실 과거에 이런 여러 대형 재난들 뭐 세월호 사건이랄지 여러 무슨 대형 화재 사건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이렇게 입건되고 재판에까지 넘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무죄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하나하나의 행위의 요건을 실제로 입증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이기도 한데 검찰이 수사를 좀 잘 했으리라고 보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 입장에서는 적용 법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좀 기운 빠지기도 하고 이게 의지가 없구나라고 좀 되게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참사 관련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민아 경남 창원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현직 시의원인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본인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거론해서요. 누가 무슨 나라고 하다 죽었냐. 약간 비난조, 비아냥조로 글을 올렸고
이 부모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향해서는 시체팔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용서를 받기 어려운 말인 건 맞는데 사실 누구나 저는 잘못은 실언은 그리고 뭐 이런 실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의 태도가 상당히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네. 언론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느냐 어쩌느냐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을 때 자기가 공인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해당 시의원이. 그러면 이 해당 시에서 징계는 확실하게 했느냐?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의원 활동을 출석 정지 형태로 30일 정도 못하게 하는 정도의 사실상 경징계에 좀 그치고 말았어요. 유가족들의 분이 풀린다고 보기 어렵겠죠. 어쩔 수 없이 또 법적 절차를 가져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모욕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법으로 엄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불법 증축물로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웠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네요. 일단 검찰의 시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단히 좁은 도로였습니다. 사고 현장이. 그런데 그 인근의 여러 가게들, 또 큰 건물로는 이 해당 호텔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불법 증축을 인해서 거리, 그 도로를 조금 잠식을 해서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 검찰은 이 호텔에 특히 이 불법 증축으로 문제가 된 게 아마 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술집 한 곳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술집은 자가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자가 호텔로부터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는 공간인데, 이 술집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이 해당 호텔의 대표가 공범 관계에 있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임차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나는 이것을 인수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사실 불법 증축이 문제가 되던 상황이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없애거나 하면은 또 영업에도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이걸 불법 증축물을 계속 두는 대신에 돈을 내는 형태로 이 부분을 하고 왔는데, 이걸 내가 잘못했다는 부분은 시인을 하겠다. 임차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나에게 이 임차를 해준 호텔 대표와 공범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해당 호텔 대표 같은 경우에도 좀 부인하면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해서 관련 공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행 중인 재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당일 이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라는 혐의를 받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여러 안타까운 대목들이 있죠. 왜 미리 준비를 못했냐. 3년 만에 노마스크 할로윈이었는데 경찰 인력이 더 많았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과 연장선상에서 아니 무정차 통과를 하면 내리는 사람이 줄어서 이렇게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교통공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쵸. 실제로 그 해당 역의 역장들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게 예측됐고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정차 통과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당 역장들은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정말 무정차 통과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경찰이 협조를 구했느냐? 공문을 보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무정차 통과가 필요하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공문을 보낸 흔적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역장들은 그런 공문 받은 적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건은 돼서 검찰 수사를 받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는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른 처리 결과를 국회에 회신하면서 특위의 지적을 반박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이게 위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국정조사 특히 뭐 성과가 좀 미흡했다, 미진했다, 아쉽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뭐 밝혀진 사실들 중에 하나가요, 이 유족 명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 장관은 이 유족 명단 같은 거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단체와 말이 완전히 틀렸냐면 서울시랑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왜냐하면 서울시도 관련 지자체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 공유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니 이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는 이게 위증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모른다,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 말과 엇갈리는 거 아니냐, 누구 말이 맞냐라고 했더니 그때 행안부에서 이제 자료를 낸 겁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이제 보고서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위증의 소지가 있었다고 적히면 안 된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는 이 관련 보고를 이 실무자한테 늦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그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른다. 행안부는 안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부랴부랴 그 오후에 실무자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위로 증언을 한 위증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어서 좀 바로잡아달라. 이런 부분이 또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나 위증의 문제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또 보고서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한편 이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유가족 대표분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사실 국정조사라는 것도 국정조사위원을 여당에서 이렇게 발표했다가 다 한 번은 이제 안 하겠다고 철회하기도 하고 하여튼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유족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경찰이나 검찰 수사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도 그렇고 국정조사에서 나온 뭐 새로운 사실관계들 봤더라도 이 원인 진단, 원인 규명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용산 경찰서에서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뭐 보고도 상부에 올리고 서울청, 시경 뭐 다 올렸다는데 왜 경찰 인력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는지,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인지, 혹시 그날 있었던 뭐 진보 보수 여러 집회와 관련한 이런 곳에 더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어떤 이런 공백이 생긴 건 아는지 여러 가지를 묻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미진한 상태여서 이건 특별법으로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이 원인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내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보상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법무부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 법무부를 신뢰하고 법률 상담을 받고 이러신 유족분들은 많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회가 어떤 몫을 이 유족분들에게 좀 숙제로 풀어내 드려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속도를 내겠다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상인회, 기업 등과 이태원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태원 상권이 많이 좀 예전과는 다르잖아요.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태원이 워낙에 참사의 하나의 상징처럼 돼버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태원 참사라고 하지 말자.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피해가 너무 클 수 있다. 뭐 12구 참사라고 하자. 그렇죠. 하지만 저희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태원 참사로 많이 각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뭐 여러 부처에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헤이 이태원이라고 해서 뭔가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자라고 해서요. 이런 뭐 장관이, 해당 부처 장관이 뭐 현장에 가서 방문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요즘은 크리에이티브들,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유명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가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뭐 먹방도 찍고 그래서 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좀
이용이 되고 있는데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태원에 그래도 뭐 단골 식당도 있고 자주 가는 곳도 있어서 예전엔 갔지만 지금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죠. 또 죄스러운 마음도 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이런 마음을 좀 무게를 내려놓고 이태원을 더 찾아주시는 게 그 인근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이태원에서 이제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사 당시에 굉장히 많이 힘을 보태주셨잖아요. 뭐 정말로 이제 구조의 손길도 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추모의 의미로 영업도 중단하면서까지 정말 이렇게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시는 그런 행동도 했고 그런 걸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시기가 좀 너무 힘들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나쁜 기억은 좀 지우고 이태원에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좀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한 몫을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의 주제는요. 코인 범죄 고도화, 소비자 보호는 언제라는 주제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USD와 이 루나 발행사죠.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업자 권도영 대표가 있습니다. 권도영 대표가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을 빼돌려서 현금화한 뒤에 이걸 스위스 은행에 예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새로 나온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 대한민국 검찰도 수사하고 있죠. 근데 인신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에 뭐 본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뭐 경유해서 지금 뭐 세르비아에 있니 없니 뭐 이러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고발 조치를 합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고발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 살펴봤더니요. 권도영 대표가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을 빼돌려서 현금화했다라는 사실관계가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근데 얼마나 좀 치밀했냐면요. 이 10,000개를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실물 암호 화폐 저장소라는 곳으로 빼돌립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부터 주기적으로 이 돈을 어디로 옮기느냐? 스위스 은행으로 옮겨요. 스위스 은행으로 옮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치하면 이거 다 뭐 압류당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범죄 수익금으로 판단이 되는 거니까요. 이걸 현금으로 다 빼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빼돌린 돈 추정치가 1,300억 원이라고 와. 해요. 굉장한 돈을 그러네요. 현금화해가지고 복잡한 단계를 경유해가면서 본인이 뺀 건데 그렇다면 이 해당 스위스 은행 어디냐 궁금하실 텐데 일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아직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 흐름을 추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 고발장 내용을 보면 뭐 1대1 코인이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달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사기다라는 결론을 낸 게 미국 당국의 결론 내용입니다. 본인이 싱가포르에 이제 머물 당시에도 이렇게 줌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네. 나는 정말 몰랐다, 나는 정말 무고하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피력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권도영 대표가 미국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제 제소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내법에서 위반한 법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사기 범죄는 기존의 사기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기존의 증권 사기, 뭐 주식 사기와는 형태를 완전 판이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규율하는 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느냐. 비교적 포괄적으로 증권성을 가진 주식 관련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증권성? 이게 코인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실물이 아닌 부분에 투자를 하는 형태인데 이게 증권성이 있어? 이 부분이 재판부, 대한민국 재판부의 의문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이 관련자들이 많아요. 이게 혼자 한 게 아니라서 같이 또 뭐 회사를 설립하고 이랬던 관계자들도 대한민국에서 인신이 확보된 사람들은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근데 기각이 됐어요. 굉장히 주요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거의 같이 회사를 설립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영장이 기각됐느냐?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피해자들도 전 세계에 포진해 있고. 그런데 증권성 여부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법원이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행태가 맞나요, 검사님?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찰도 이런 수사는 사실 생소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법리 검토를 엄청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성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제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가 좀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사도 이게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법적 판단을 하고 있고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증권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밀고 가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좀 내렸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법무부도요, 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트랙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미국 정부도 보고 있죠. 대한민국 정부도 보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수사단이 꾸려졌는데 심지어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장이 세르비아 갑니다. 한국의 검사가. 그러면서 어떤 국제 수사에 공조해 줄 것을 또 요청하기도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주 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좀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1대1 이런 부분들 다 허황되고 이게 사실 약속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투자자들로선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그 당시에 설명을 하면서 안전한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테라폼패스에 블록체인이 들어가는데 이로써 굉장히 좀 안전화된 자산이다.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문제 생기고 들여다봤더니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건 들어간 바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 법무부에서 좀 내린 결론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셨지만 미국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요, 한국 검찰도 해외에 도피 중인 권 대표 수사를 위해서 외국 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추정을 할 뿐이지 현금을 1,300억 원이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잠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미국 정보 당국에만 또 맡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또 한국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도 아예 그 현지로 가서 인신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요, 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500만 명에 달한 가운데에도 그런데 가상자산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서 패싱이 돼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급한 부분이에요. 이게 국회 정무위 소관 법안인데요. 이게 한 10개 정도가 제정안으로, 왜 제정안? 보통 법은 개정안을 내잖아요.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고 조금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안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법 체계에서. 그래서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입법안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매번 뒤로 밀리는 겁니다. 한번 뭐 본회의에 올리겠다, 뭐 이거 관련 상임위에서 의논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최근에는 뭐 체포동의안 뭐 가결 부결 해가지고 그렇죠. 후순위로 또 밀리기도 했고 해서 이 부분 뭐 미생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해당 이런 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입법적으로 공백으로 남은 부분은 국회가 메워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법적인 공백이 사실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사기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범죄들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런가 하면요. 주식 투자로 다수 성과했다면서 본인의 고급 주택이라든지 차를 공개해서 청담동 주식 부자라고 불렸던 이희진 씨가 이번에 또 사기 사건으로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범이 먼저 잡히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저는 아니 이 사람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었어 했는데 저도요.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만기 출소한 게 2020년 3월이니까 꽤 됐고요. 이번에 신종 사기 수법인 건 코인인데 아주 고가의 예술품들을 왜 쪼개서 갖는 뭐 그쵸, 이런 그쵸. 개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상화폐와 결합을 해가지고 큰 수익이 된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던 거예요. 이 부분 사기 혐의가 짙다라고 보고 지금 수사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붐이 일다 보니까 사실 관련 사건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가상화폐 상장 청탁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에게 또 금품을 건넨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사실 배임 수재 같은 겁니다. 이게 일반인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뒷돈을 받고 일을 봐주고 하면 알선수재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코인 회사 상장되게 해주겠고 실제로 상장이 됐어요. 돈을 줬습니다.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돼서 이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상당히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엄벌을 받들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글쎄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만큼 누군가를 속이기에는 또 굉장히 쉽다라는 또 생각도 들어서요. 이 관련해서 법의 공백이 반드시 좀 메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보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꼭 잊지 마, 잘 들어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